작업 지시 번호 734. 매일 접수되는 수십 건의 다른 요청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요청이었다. 내용은 짧았다. 막힘, 산업지구, 상하수도 서비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뚫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아무도 이 작업 일지 한 줄 뒤에 그들의 하루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가장 떠들썩했던 수사 중 하나를 시작할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팀은 현장으로 향했다. 팀장, 운전사, 그리고 기술자. 3명 모두 경험이 풍부했고 능숙하게 움직였으며 서두르지 않았다. 지역은 나이로비 외곽의 오래된 산업지역으로 오랫동안 원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 녹슨 울타리, 텅 빈 경납고 수년 동안 차량이 다니지 않은 듯한 먼지투성이 도로. 도면상으로는 영국 통신 시절부터 남아있는 매립된 집수관이 지나야 했다. 간단한 확인 작업, 막힘이 없는지 확인하고 표시하고 돌아오는 것. 하지만 처음부터 뭔가 맞지 않았다. 좌표는 일치했지만 현장의 대상은 달랐다. 뻥 뚫린 땅 대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다. 낡아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잘 관리되어 있었다. 파손된 흔적도 쓰레기도 주변에 식물도 없었다. 콘크리트는 매끄럽고 균열 없이 마치 최근에 청소한 것 같았다. 공식적으로는 버려져야 할 곳인데도 마치 누군가 이곳을 관리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팀장은 지도를 꺼내 설계도와 대조했다. 100% 불일치였다. 서류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현장에는 어떤 도시 데이터베이스에도 언급되지 않은 거대한 구조물이 있었다. 표지판, 표시, 식별 표식도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실수처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무언가와 같았다. 작업자들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조용해 보였지만 몇 분 후 기술자가 이상한 소리를 감지했다. 낮고 균일한 윙윙거리는 소리, 마치 땅 속에서 나는 것 같았다. 날카롭지도 시끄럽지도 않았고 오히려 배경음처럼 계속되었다. 3명 모두 조용히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 했다. 그들은 차량 엔진을 끄자 윙윙거리는 소리가 더욱 선명해졌다. 기계 소리도 아니었고 환풍기 소리도 아니었다. 소리에는 리듬이 없었고 펌프나 터빈 소리와도 달랐다. 그저 존재할 뿐이었다. 마치 텅 빈 공간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들은 벽을 따라 걸으며 귀를 기울였다. 한 곳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눈에 띄게 커졌다. 발밑의 땅이 약간 가라앉았고 가볍게 부츠로 치자 금속성 소리가 났다. 그들은 구역을 치우기 시작했다. 몇 분 후 먼지와 모래층 아래에 맨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무겁고 어두운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며 녹도 없고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분명히 시 소유의 맨홀이 아니었다. 이러한 덮개는 배수 시스템에 사용되지 않았다. 팀장은 지렛대로 들어 올리려 했지만 덮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가장자리가 밀봉되거나 시멘트로 굳어진 것 같았다. 그들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알 수 없는 구조물을 발견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발견물을 기록하며 데이터를 중앙관제센터에 전달해야 했다. 팀장은 전화를 꺼내 맨홀 사진 3장, 전체 전경사진 1장을 찍고 좌표를 기록했다. 그런 다음 그는 당직자에게 전화하여 간략하게 보고했다. 현장에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 미기록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비기계적 성격의 소음원이 감지되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직자는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11시 42분이었다. 요청이 등록되었고 전달됨 칸에 나이로비 경찰이라는 표시가 나타났다. 작업자들은 잠시 현장에 남아 이것이 무엇일지 서로 이야기했다. 오래된 군사저장고, 기술 벙커, 변전소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지만 어떤 것도 소리를 설명하지 못했다. 맨홀은 너무 단단했고 콘크리트는 너무 새 것 같았으며 주변은 너무 깨끗했다. 20분 후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다. 2명의 경찰관은 서두르지 않고 평소처럼 정중했다. 그들은 좌표를 받아 현장을 둘러보고 도시검사관이 도착할 때까지 작업자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 순간 아무도, 경찰도, 상하수도 직원도 이 전화가 곧 온 도시를 뒤흔들 발견으로 이어질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평범한 막힘 검사로 시작된 일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공식 지도에는 침묵했던 지하에 숨겨진 네트워크를 드러내고 수사를 이끌어갈 조사의 첫 번째 고리가 되었다. 14번째 기록 보관함은 복도 끝에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직원들이 거의 오지 않았다. 그곳은 항상 조금 서늘했고 램프는 깜빡였으며 바닥의 먼지는 더 이상 치우지 않았다.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거의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았다. 금속 선반에는 회색 표지와 바렌 글씨가 있는 폴더들이 놓여 있었다. 실종자, 미성년자. 그것들은 빽빽하게, 때로는 두 겹으로 서 있었다. 등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05년, 2007년, 2011년, 2015년, 2018년. 각각의 폴더는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않은 정지된 이야기였다. 그중 하나를 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통일성이었다. 모든 것이 표준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었다. 등록번호, 신청인 성명, 주소, 실종 날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빈 칸들이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일부에는 지구대의 희미한 도장이 보였다. 필체는 다양했고 때로는 급했고 때로는 깔끔했지만 의미는 항상 같았다. 누군가가 사라졌고 아무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몰랐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이 기록 보관소에는 487건의 사건이 쌓였다. 다른 가족들, 다른 상황들, 하지만 구조는 반복되었다. 외곽 지역의 10대들, 대가족의 어린 형제자매들,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산업지역 근처에 살던 아이들이 사라졌다. 그들 중 누구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모든 사건은 경찰이 비상시에만 나타나던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다. 각 사건에는 짧은 이야기가 있었다. 2008년의 보고서에는 한 여성이 이렇게 썼다. 길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잠시 한눈을 팔았어요. 이것이 서명 외에 진술서에 있는 유일한 문장이었다. 정확한 시간도 증인도 없었다. 바로 이어서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다. 범죄 혐의 발견 안 됨. 추가 조치 불필요. 9년 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2017년. 다른 지역, 다른 수사관, 다른 필체. 방과 후 학교에서 나오지 않았다. 교사들의 이름도 진술도 없었다. 수색 결과 칸에는 줄이 그어져 있었다. 최종 연락 칸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고 옆에는 연필로 찾지 못함이라고 덧붙여져 있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이것은 패턴이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같은 시나리오, 아이들이 사라지고 수사가 시작되었다가 중단되었고 1년 후 사건들은 기록 보관소로 넘어갔다. 아무도 다시 꺼내지 않는 아래쪽 선반으로. 통계를 보면 모든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신청의 95%가 저소득층 가족에 관한 것이었다. 영구 등록이 없는 판자촌, 교외 지역, 임시 거주지였다. 사람들은 종종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도 없었다. 어떤 사람은 여권이 없었고 어떤 사람은 정확한 주소를 몰랐다. 이 때문에 일부 신고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라졌지만 서류상으로는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이 사건들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은 서로 교체되었다. 떠나고 정은 가고 해고되었다. 아무도 체계적인 연결을 시도하지 않았다. 각자는 개별적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역 사무실의 문서는 도시 데이터베이스로 그리고 기록 보관소로 전달되었다. 일부는 그곳에 도달하지도 못했다. 과정에서 분실되거나 데이터 부족이라는 주석과 함께 반송되었다. 이 폴더 안에는 여권 사본, 바렌 사진, 오래된 VHS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이 있었다. 때로는 결과 없음이라는 주석이 붙은 종이가 사건에 첨부되어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한 마지막 요약은 2021년 날짜였다. 그 이후로는 새로운 기록도 수사를 재개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대부분의 사건에는 공식적으로 미해결 사건이라는 상태가 부여되었다. 이것은 현실에서는 한 가지를 의미하는 건조한 용어였다. 수사가 중단되었다는 것,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원이 없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현장에 나가지 않고 신문을 진행하지 않고 병원에 문의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냥 멈추었다. 한 보고서에서 부서장은 직접 이렇게 썼다. 활발한 수사 활동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결 가능성은 없다. 이 문구는 실제적인 판결이 되었다. 범죄자가 아니라 사건 자체에 대한. 이러한 상황은 2023년 봄까지 유지되었다. 상하수도 팀장이 작성한 그 짧고 기술적인 기록이 시스템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좌표 이상한 소리에 대한 기록, 시간 11시 42분.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 전화를 기록 보관소와 연결시키지 않았다. 아무도 그것이 거의 20년 동안 희망이 없다고 여겨졌던 폴더를 아래쪽 선반에서 꺼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 모든 숫자들, 487명의 실종자, 487건이 버려진 사건들은 더 이상 통계가 아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적어도 그중 하나가 답을 얻을 기회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순찰차 52호는 11시 56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당직 근무 중이던 메우왕기 병장과 카리우키 경관은 2시간 후에 교대하는 평범한 조였다. 신고는 인프라 이상으로 분류되었고 처음에는 아무도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래된 광산, 불법 투기, 때로는 단순한 오보와 같은 보고는 자주 접수된다. 그러나 좌표를 전달하는 통제관의 목소리에서 이미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는 확인했다. 상하수도 직원들이 표시 없는 금속 맨홀에 대해 신고했습니다.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들이 도착한 산업지구는 수백 개의 다른 곳과 비슷했다. 반쯤 부서진 창고, 잡초가 무성한 지역, 버려진 컨테이너들, 태양은 높이 떠 있었고 더위는 맹렬했으며 공기는 고요했다. 신고한 상하수도 직원들은 승합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4명의 남자들은 말없이 눈에 띄게 초조해 보였다. 그들 중 한 명이 즉시 순찰차로 다가와 도로에서 20m 떨어진 콘크리트 바닥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잡초와 균열 사이로 완벽하게 평평한 사각형판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 최근에 부어놓은 것 같았지만 주변의 다른 콘크리트는 모두 낡고 금이가 있었다. 경찰관들은 태블릿과 대조했다. 위성사진과 도시지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집수관도 배수시설도 지하 통신선도 없었다.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도면에서도 이 지역은 버려진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메우왕기는 쪼그리고 앉아 쇠지렛대로 금속 덮개를 두드렸다. 소리는 둔탁하고 메아리 쳤다. 이는 판 아래가 비어있음을 의미했다. 경관은 좌표를 기록하고 공용 전화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다. 모든 것이 오래된 구조물처럼 보이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최근에 설치된 물체처럼 보였다. 그들은 덮개를 들어 올려 이것이 비상 배출구인지 불법 배수로인지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장치는 이상할 정도로 뻑뻑했다. 덮개를 들어 올리자 덮개 아래에서 짙고 무거운 공기가 빠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단순히 하수구 냄새도 화학약품 냄새도 아니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였지만 즉시 본능적으로 물러서게 만들었다. 부패한 냄새, 축축한 냄새, 그리고 타는 플라스틱 냄새가 섞여 있었다. 공기는 따뜻하고 짙었으며 금속 맛이 났다. 경찰관 한 명은 즉시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다른 한 명은 보고서에 강한 유기성 냄새 감지라고 기록했다. 나중에 전문가들은 공기 중에 실제로 유기성 화합물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도 이 관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했다. 규정에 따라 조사를 수행해야 했다. 한 경찰관은 지상에 남고 다른 한 명은 내려갔다. 메우왕기 병장은 금속 기둥에 로프를 고정하고 장갑을 끼고 손전등과 가슴 카메라를 켰다. 손전등 불빛은 아래층을 비췄다. 비스듬히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였다. 벽은 거친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고 일부는 금속판으로 덮여 있었으며 바닥에는 습기의 흔적이 있었다. 천천히 내려가면서 그는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공기는 더욱 짙어졌고 냄새는 강해졌다. 약 3m 지점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는 듯한 것을 비추었다. 처음에는 그저 물방울의 빛 반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그림자가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가 그곳에서 움직인 것처럼. 병장은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깊은 곳에서 조용하고 헐떡거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위로 신호를 보냈다. 짧고 암묵적인 신호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갔다. 터널 바닥 수준에서 손전등 불빛이 울퉁불퉁한 윤곽을 비췄다. 처음에는 자루나 넝마처럼 보였지만 그중 하나가 위치를 바꿨다. 잠시 후 명확해졌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약하고 말라붙은 차에 벽에 앉아 있었다. 병장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손전등을 비췄고 몇몇 다른 모습들을 보았다. 그들은 움직였지만 매우 느리게 움직였다. 몇몇은 고개를 들고 빛의 눈을 가늘게 떴다. 이 순간 무정위에서 그의 횡설수설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을 봅니다. 반복합니다. 사람들을 봅니다. 지상에서 경관은 긴장하며 확인했다. 몇 명? 대답은 잠시 후 들려왔다. 많습니다. 몇 초 후 덧붙였다. 모두 어린 사람들 같습니다. 위에서 통제관과 연락하는 동안 터널 깊은 곳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비명도 말도 아니었다. 그저 많은 목소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로 합쳐졌다. 누군가는 부르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그냥 속삭였다. 소음은 벽에 반사되어 땅속의 사람들로 가득 찬 홀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12시 15분에 당직실은 신고를 기록했다. 미확인 지하 공간, 많은 수의 사람들, 알 수 없는 상태. 코드 1033, 즉 비상 상황이 부여되었다. 7분 후 첫 번째 특수 차량이 기지에서 출발했다. 지역은 봉쇄되었고
작업자들은 안전한 거리로 이동되었다. 열린 맨홀 옆에 서 있는 경찰관들에게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난 악몽처럼 보였다. 그들은 평범한 신고로 출동했고 몇 분 만에 나중에 도시 역사상 가장 큰 발견이라고 불릴 사건의 목격자가 되었다. 콘크리트 층 아래, 평범한 산업지구 아래에서 도시경찰부터 국제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바꿀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 순간부터 우연한 맨홀은 수십 년 동안 나이로비 주민들의 발 아래에 존재했던 철저히 숨겨진 시스템을 밝혀낼 조사의 출발점이 된다. 비상신호가 울린 후 20분 만에 수사팀이 오래된 산업지구에 도착했다. 여러 대의 차량, 구급차, 기술 차량, 그리고 이동식 실험실이 동원되었다. 그 시점에 지역은 이미 봉쇄되었고 순찰대는 진입로를 막았으며 수십 명의 사람들, 작업자들, 이웃 주민들, 어떻게든 신고 소식을 접한 기자들, 이 주변에 모여들었다. 몇 시간 전 상하수도 직원들이 서 있던 콘크리트 바닥에는 이제 본격적인 본부가 차려져 있었다. 가장 먼저 지하로 내려간 것은 과학수사대 전문가들이었다. 임시 조명, 삼각대 위에 탐조 등이 설치되었다. 불이 켜지자 지하에 단순히 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것은 네트워크였다. 여러 개의 복도가 중앙 구획으로 합쳐져 있었다. 벽은 매끄럽고 명확한 기하학적 형태를 띠고 있었다. 마치 아마추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것 같았다. 아치형 천장에는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은 다져져 있었다. 벽을 따라 오래된 금속 칸막이의 흔적이 있었고 안쪽에는 창고로 이어지는 넓은 문이 있었다. 전문가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이것이 임시 대피소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모든 것이 너무나 정교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개별 방들, 선반들, 임시 침대들, 플라스틱 식기의 잔해들, 벽에는 전선과 낡은 조명, 램프의 잔해가 있었다. 그리고 곳곳에 사람의 흔적이 있었다. 그 시점에 의료진은 이미 첫 번째 사람들을 위로 올려보냈다. 그들은 지쳐 있었고 신체 상태가 좋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없었고 일부는 빛에 눈을 뜨지 못했다. 의사들은 나중에 다음과 같이 기록할 것이다. 극심한 피로, 탈수, 장기간의 영양실조, 징후. 지상에서는 구급대원들이 일하고 있었고 텐트를 치고 늘 것을 준비했다. 경찰은 계속해서 지하시설을 조사했다. 점차 새로운 통로들이 드러났다. 예비 추정에 따르면 터널의 길이는 100m를 초과했다. 복도들은 여러 층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각 층에는 세포처럼 개별 방들이 있었다. 사람들을 세기 시작하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초기 조사 결과 내부에 312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은 어렸고 일부는 아주 어렸다. 의사들은 나중에 그들 중 많은 수가 수년 동안 지하를 떠나지 않았다고 밝힐 것이다. 일부는 비타민 결핍, 근육 위축, 관절 변형의 징후를 보였다. 의료위원회는 빈혈, 감염, 그리고 햇빛에 대한 완전한 적응력 상실 사례를 기록했다. 수사관들은 계속해서 작업했다. 복합단지 중앙에 가까운 방 중 하나에서 그들은 벽에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균열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서 살펴보니 손톱이나 금속 조각으로 만든 일련의 표시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달력처럼 보였다. 각 선은 깔끔하고 균일했으며 7개씩 묶여 있었다. 어떤 곳에서는 선들이 교차되어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시간을 세다가 헷갈려서 다시 시작한 것 같았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조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들은 살고 있었다. 적응하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다른 방에서는 임시 테이블, 플라스틱 용기, 침대로 변한 천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벽 중 하나 아래, 아마도 예전에는 임시 창고였던 곳에 빈 분유 포장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2015년 10월이라는 제조 날짜가 남아 있었다. 이 물건이 첫 번째 물질적 증거가 되었다. 포장은 투명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포장되었고 1번으로 보고서에 기록되었다. 수색에는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처음으로 기준점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날짜 자체는 이 시설이 최소한 8년 동안 사용되었음을 의미했다. 단기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다년간의 감금 장소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사건의 맥락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전에 경찰이 이 상황을 불법적인 감금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이며 계획된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같은 날 수사 상태는 변경되었다. 새로운 공식 문구는 감정 없이 다음과 같았다. 장기간의 불법적인 집단 감금 사건. 이 단어들은 작전본부의 첫 번째 보고서에 들어갔다. 하지만 건조한 문구 뒤에는 주요 내용이 숨겨져 있었다.
나이로비 도시 아래에서 거의 10년 동안 존재했던 네트워크가 드러났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수사관들은 이 이야기의 규모가 한 도시의 경계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날 아침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청의 토지대장에 문의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표준 절차였지만 가장 복잡한 사건들이 보통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맨홀과 지하 네트워크가 있던 토지의 소유주를 파악해야 했다. 답변은 빠르게 왔다. 토지는 개인 회사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었다. 나이로비에서는 많은 창고, 심지어 오래된 창고도 오랫동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이상했다. 소유주 회사는 나이로비 로지스틱스 솔루션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2000년대 초에 등록되었고 창고 물류를 담당했으며 2010년에 공식적으로 청산되었다. 즉 10년 이상 전에. 그런데도 이 토지가 어째서 정부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수사관들은 등록청 기록 보관소에 추가 문의를 보냈다. 그곳에서는 실제로 회사가 해체되었고 경영진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마지막 보고서는 2009년에 제출되었다고 확인했다. 책임자 칸은 비어 있었다. 막다른 길처럼 보였지만 수사에는 한 가지 도구가 남아 있었다. 토지의 세금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회사가 사라졌다면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아야 했다. 하지만 세금이 납부되고 있다면 누군가가 계속해서 가상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답변은 1시간 만에 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 부동산에 대한 체납은 없었다. 모든 세금은 매년 빠짐없이 성실하게 납부되었다. 더욱이 지불은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이루어졌다. 시내의 같은 은행 지점에서 직접. 이것은 이미 심각한 문제였다. 현금 지불은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이며 누군가가 수년 동안 직접 돈을 가져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수사관은 현금 영수증 명세서를 요청했다. 은행 기록 보관소에서 오래된 영수증 묶음이 발견되었다. 필체는 다양했지만 서명은 동일했다. 모든 문서에는 조셉 카마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2011년부터 맨홀이 발견되기 불과 한 달 전까지의 지급 명세서에 이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 발견은 즉시 수사 방향을 바꾸었다. 이제 경찰은 익명의 토지가 아니라 특정 이름을 알게 되었다. 시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카마오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62세 남성, 도매 회사 전 창고 관리인, 산업지구에서 5km 떨어진 이스트레이 지역 외곽에 거주. 집은 소박한 단층 건물로 녹슨 대문과 차양 아래 낡은 픽업 트럭이 있었다. 이웃들은 그를 과묵하고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혼자 살며 가끔 가게에 나오지만 거의 아무와도 교류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류상으로는 전과도 없고 빚도 없고 특별한 특징도 없었다. 평범한 은퇴자였다. 하지만 이제 이 이름이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발견된 지하 복합 건물과 연결되었다. 15시 30분 본부 회의 후 수사관들은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조셉 카마오를 신문을 위해 구금하라는 공식 영장이 발부되었다. 이 순간부터 그의 신분은 바뀌었다. 그는 불법 감금 사건의 주요 용의자가 되었다. 같은 날 저녁 수사팀은 주소지로 출동했다. 조용한 마당, 텅 빈 거리, 해는 이미 지고 있었다. 차량이 대문 앞에 멈추고 경찰관들은 내려서 자리를 잡았다. 한 사람과 접촉하려는 첫 시도가 시작되었다. 곧 밝혀지겠지만 그의 이름은 하나의 지하 창고보다 훨씬 더 큰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었다. 수사관들이 토지 소유주를 찾는 동안 현장에서는 다른 중요한 작업이 계속되었다. 창고 부지 바로 옆에 설치된 임시 야전병원에서 의사와 심리학자들은 지하에서 나온 사람들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과정은 느리고 지루했다. 의료진은 심각한 피로, 탈수, 만성 영양실조의 흔적을 기록했다. 많은 사람들이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고 자신이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 수색에 이것은 가장 어려운 작업 중 하나였다. 바로 신원 확인이었다. 사람들은 성, 주소, 부모를 기억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만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연도를 혼동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조용히 말해서 의사들은 말 그대로 한 음절씩 모든 단어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경우 기억은 단편적이었다. 오래된 대화 조각들, 거리 이름, 집 냄새, 아는 사람의 이름. 이것은 완전한 그림을 제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다른 방법을 택했다. 그들은 사진을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엄청난 노력이었다. 얼굴, 나이, 대략적인 실종 시간을 수동으로 확인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일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녁 무렵 첫 번째 확인이 나타났다. 매우 허약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한 한 소녀가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다. 그녀의 사진은 2018년 실종 사건 파일에 있었다. 당시 그녀는 몇 달 동안 수색되었지만 나이로비 시내 정류장에서 단서가 끊겼다. 부모는 인터뷰를 하고 텔레비전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건은 결과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이제 분명해졌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지하에 있었다. 이 일치 후 과정은 더 빨라졌다. 두 번째 일치, 세 번째, 그리고 10번째. 모든 이야기는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반복되었다. 사람들은 갑자기 사라졌다. 학교 가는 길에, 시장에서 사소한 심부름을 하는 동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빈민가, 외곽 지역 출신이었다. 아무도 돈을 위해 납치된 것이 아니었고 전화, 편지, 몸값 요구도 없었다.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거나 기자들을 알지 못하거나 당국과 연줄이 없는 가족의 사람들이 사라졌다. 일치하는 사례의 수가 30건을 넘어서자 수사팀은 첫 번째 규칙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모든 피해자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취약하며 사회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실종은 거의 관심을 끌지 않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오랫동안 작동했던 것이다. 범죄자들은 고의적으로 그들의 부재가 소란을 일으키지 않을 사람들을 선택했다. 다음은 의료 전문가들의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이 모든 세월 동안 지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해야 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켰다. 시신에는 심한 구타, 강압 또는 기타 신체적 폭력의 흔적이 없었다. 이것은 폭력에 대한 첫 번째 가설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수사관들은 두 번째 가능한 가설인 몸값도 확인했다. 그러나 18년 동안 어떤 사건에서도 돈을 요구하는 암시조차 없었다. 착취설도 맞지 않았다. 지하에서 발견된 사람들은 노동의 흔적, 굳은 살, 산업재해이 없었다. 그들이 한 일은 그저 사는 것이었던 것 같았다. 외부 접촉 없이, 빚 없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결국 수사팀에는 단 하나의 설명할 수 없는 사실만 남았다. 일어난 모든 일에는 일반적인 동기가 없었다. 아무도 이득을 얻으려 하지 않았고 그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요구사항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고립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냈다. 누군가는 수년 동안 지하에 폐쇄된 시스템을 만들었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사람들을 감금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수사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더 큰 규모의 일이었다. 목적과 구조, 수단을 가진 조직이었다. 이는 그들 앞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음을 의미했다. 나이로비 한복판 지하에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숨겨야 했던 이유와 누구를 위해 그랬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체포작전은 한낮에 시작되었다. 조셉 카마오가 사는 거리에는 특수부대 차량 2대와 수사팀이 도착했다. 그 지역은 조용했다. 좁은 길을 따라 몇 채의 오래된 집들이 있는 개인주택 구역이었다. 경찰이 대문으로 다가섰을 때 이웃 중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표준 절차에 따라 먼저 전화를 시도했다.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집은 작고 단층이었으며 마당은 황폐했다. 내부는 깔끔했지만 이상하게도 텅 비어 있었다. 부엌에는 접시 2개, 가스레인지, 낡은 주전자가 있었다. 침실에는 침대, 협탁, 셔츠, 2벌이 전부였다. 모든 것이 혼자 사는 평범한 노인이 손님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주인이 최근에 떠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가스레인지 위에 프라이팬은 아직 따뜻했고 문 옆에는 흙이 마르지 않은 고무장화가 놓여 있었다. 조사는 1시간 이상 걸렸다. 수사관들은 모든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카마오와 창고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만한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 문서도 사진도 메모도 없었다. 컴퓨터나 전화조차도 없었다. 마치 그 사람이 미리 잡힐 것을 알고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만한 모든 것을 치워버린 듯한 인상이었다. 수사관들이 막 떠나려 할 때 그들 중 한 명이 뒷마당에서 합판으로 덮인 금속 뚜껑을 발견했다. 그 아래에는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다. 집 아래에는 작은 지하실이 있었다. 첫눈에는 평범한 창고 같았다. 콘크리트 벽, 천장 등 공구 상자. 하지만 구석에는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달린 새롭고 현대적인 문이 있었다. 겉보기에는 낡은 금속처럼 칠해져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최근에 설치된 것이었다. 문은 열렸다. 그 뒤에는 6제곱미터 정도 되는 작은 방이 있었다. 벽과 천장은 방음제로 덮여 있었다. 바닥은 콘크리트였고 물건도 가구도 삶의 흔적도 없었다. 오직 환기 덕트 하나가 뒷벽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창문도 전기 배선도 누군가 살았던 흔적도 없었다. 그저 텅 비고 완벽하게 조용한 공간이었다. 이 발견은 집에 대한 모든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이런 방이 존재할 만한 일상적인 이유는 없었다. 창고나 작업실로도 사용될 수 없었다. 환기시설과 방음시설은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장소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무도 들을 수 없도록 만들어진 곳이었다. 전문가들은 나중에 방음시설이 전문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스튜디오와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자재였다. 설치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의미였다. 이는 카마우가 평범한 전직 창고 관리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했다. 수사관들은 이웃들을 신문했다. 모두 그를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다고 똑같이 묘사했다. 아무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가끔 저녁에 발전기 소리가 들렸는데 마치 그가 지하실에서 뭔가를 수리하는 것 같았다라고 했다. 한 이웃은 밤에 베니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번호를 기억하지 못했다. 수색 당시 카마오는 집에 없었다. 모든 증거는 그가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에 집을 떠났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짐은 최소한으로 가져갔다. 여행 가방은 없었고 오직 재킷과 서류뿐이었다. 지역을 나가는 길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는 그와 닮은 남자가 찍혔다. 시간은 같은 날 아침 수사팀 도착 3시간 전이었다. 그 이후로 그의 흔적은 사라졌다. 그날 저녁 경찰은 조셉 카마오를 공식적으로 전국 수배령을 내렸다. 그의 이름과 사진은 모든 뉴스 보도에 실렸다. 사법당국은 그 남자가 위험할 수 있고 혼자 행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십 년 동안 활동해온 조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게 되었다. 이제 수사는 단순한 용의자가 도주한 사건이 아니라 수사관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훨씬 더 깊은 연쇄, 고리, 즉 자금, 조직, 그리고 정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와 관련된 사건이 되었다. 카마오의 도주로 수사가 일시 중단되었을 때 수사관들에게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즉 창고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는 통상적인 관행이다. 큰 발견과 첫 번째 보고서 이후에는 항상 세부 사항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돌아간다. 그러나 이 경우 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팀은 너무 많은 불일치와 너무 많은 작은 기술적 수수께끼를 안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답변을 요구했다. 범죄 수사관들은 이른 아침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미 그 지역은 봉쇄되어 경비 중이었다. 그들은 방호복,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했다. 건물 안에는 여전히 곰팡이 냄새와 정확히 정의할 수 없는 어떤 부자연스러운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낡은 콘크리트, 그을음, 정체된 공기의 냄새였다. 환기시설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환기시설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환기구를 제거하고 통풍구를 확인하고 덕트의 깊이를 측정했다. 보통 이런 시스템은 주요 하수관 중 하나로 연결되지만 여기서는 구조가 더 복잡했다. 도시 서비스와 협의 없이 수동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계획과 다르게 이어져 있었다.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측벽으로 이어지는 이상한 굽이진 부분을 발견했다. 카메라를 그곳으로 보냈을 때 이미지에는 특이한 것이 나타났다. 쓰레기도 아니고 건축 잔해도 아니었다. 덕트 깊숙한 곳에 부드럽고 빽빽한 무언가가 천으로 쌓여 끼어 있었다. 그 물건은 조심스럽게 꺼내졌다. 먼지와 거미줄로 덮여 있었지만 밖으로 꺼내자 그것이 낡은 삼배의 주머니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묶여있던 밧줄은 손에 닿자마자 부서졌고 천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분적으로 갈라져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모두 그런 곳에 우연한 물건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머니는 플라스틱 방수포 위에 놓였고 카메라가 켜지고 절차가 시작되었다. 증거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천천히 한 겹씩 열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신발이었다. 작은 신발들이었고 모양은 달랐지만 크기는 비슷했다. 일부는 이미 낡아 있었고 다른 일부는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다. 신발 위에는 몇 개의 배낭이 놓여 있었다. 낡고 해지고 색이 바랜 배낭들이었다. 안에는 연필, 공책, 종이 조각, 지우개, 심지어 축구공 모양의 낡은 플라스틱, 열쇠고리 같은 작은 개인 물품들이 들어있었다. 범죄 수사관이 배낭 중 하나를 열었을 때 얇은 학교 공책이 떨어졌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가장자리는 젖어 있었다. 하지만 안에는 깔끔한 필체를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다. 세로로 쓰인 수학 문제들, 구석에 있는 날짜, 2012년 10월,
표지 맨 위줄에는 파란색 펜으로 송을시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사무엘 은조구. 이 몇 글자는 수사 내내 처음으로 진정한 단서를 제공했다. 이전까지 발견된 물건들은 무의미한 것들이었고 단순히 물건들의 집합이었다. 특정 사람에게 속한다는 어떤 징후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사건에는 과거와 연결된 이름이 생겼다.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이었다. 수사관은 즉시 실종자 담당 부서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다. 답변은 30분 후에 도착했다. 2012년에 실제로 그 이름의 소년이 실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지역은 카하와 웨스트였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사라졌다. 당시 수사는 3주 동안 진행되었고 교사, 이웃, 심지어 합승 택시 운전사들까지 신문했지만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다. 그 후 사건은 기록 보관소로 넘어갔다. 이제 13년이 지난 지금 이 이름이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맥락에서였다. 수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창고 아래 환기 통풍구 깊숙이 숨겨진 자루에서였다. 이 자루는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고서에 언급된 범죄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었다. 수십 년 동안 실종된 사람들이 우연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증거였다. 누군가가 그들의 개인 소지품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숨겼다. 증거를 없애려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소중히 간직한 것처럼 말이다. 수사팀 본부에서는 이 순간을 전환점이라고 불렀다. 이 에피소드부터 사건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 경찰은 처음으로 지하 창고를 절망적이라고 여겨졌던 오래된 사건의 특정 인물과 연결할 수 있었다. 그 후 검사 기록은 다시 작성되었다. 모든 환기 통풍구, 모든 환기 시스템의 미터가 다시 확인되었다. 수사관들은 다른 유사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수년 동안 체계적으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곳으로 돌아왔다는 더 많은 징후를 발견했다. 이제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공무원들의 끔찍한 발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세부 사항이 크고 잘 계획된 계획의 일부인 사건으로 변모했다. 그리고 사무엘 은조구의 이름이 적힌 발견은 수사관들을 이 모든 시스템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에게로 이끌어야 할 연쇄, 고리의 첫 번째 연결, 고리가 되었다. 사무엘 은조구의 공책은 발견 다음 날 연구실로 보내졌다. 전문가들은 10년 이상 먼지 속에 놓여있던 종이에는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세부 사항이라도 놓칠 수 없었다. 재료는 오래된 종이를 손상시키지 않고 먼지층을 통해서도 지문을 드러낼 수 있는 온화한 시약으로 처리되었다. 각 장은 자외선 아래에서 천천히 센티미터 단위로 확인되어 아무것도 놓치지 않도록 했다. 첫 번째 선의 윤곽이 나타났을 때 연구실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지문이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개의 작고 부분적으로 흐릿한 지문은 아마 사무엘 본인의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다른 지문이 눈에 띄었다. 더 크고 선명하며 더 나이 든 사람이 남긴 것이었다. 이 공책을 손에 들었던 사람은 분명 학생이 아니었다. 전문가는 고해상도 사진을 찍어 비교를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로 전송했다. 지문은 자동 식별 시스템, Automated Identification System, 줄여서 ASI에 업로드되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수집된 수백만 개의 지문 카드가 있는 데이터베이스였다. 시스템 작업은 보통 몇 분이 걸리지만 이런 사건에서는 매번의 기다림이 영원처럼 느껴진다. 화면에는 로딩바가 천천히 움직였다. 프로그램은 선의 굽힘, 교차점, 나선 사이의 거리를 분석했다. 각 일치는 백분율로 평가되었다. 연구실에는 선풍기 소리와 프로세서의 단조로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전문가들은 마치 결과가 그들이 모니터를 얼마나 강하게 쳐다보는지에 달려있는 것처럼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몇 분 후 화면이 깜빡였다. 맨 위줄에는 일치 발견, 신뢰도 100%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그 메시지 아래에는 이름이 있었다. 조셉 카마우. 그것은 몇 주 동안 경찰이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2012년부터 실종된 것으로 기록된 소년의 공책에서 발견된 그의 지문은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되었다. 이제 그것은 추측도, 주소의 우연한 일치도, 간접적인 증거도 아니었다. 그것은 연구실에서 확인된 사실이었다. 내무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카마우의 지문 정보는 이미 1998년에 입력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당시 창고에서 일하던 그가 저지른 사소한 절도 사건 때문이었다. 그때 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사건은 빠르게 잊혔다. 하지만 기록은 시스템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법적으로 이 결과는 모든 것을 바꾸었다. 사무엘의 공책에 있는 카마오의 지문은 용의자와 실종자 중 한 명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였다. 법에 따라 이러한 감정 결과는 증거물과의 개인적인 접촉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는 수사팀이 이제 확실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 순간부터 사건은 추측의 연속이 아니었다. 수사팀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조셉 카마오는 단순한 창고 주인이 아니었고 우연한 임차인이나 경비원도 아니었다. 그는 지하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개인 물품과 물리적으로 접촉했던 사람이었다. 감정 결과가 담긴 연구실 보고서는 저녁 8시 17분에 중앙사무실로 전송되었다. 1시간 후 국제수색 확장 문서가 서명되었다. 이제 카마오는 케냐 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수색되었다. 이 모든 것은 이 사건이 지역적인 사건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첫 번째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수사팀 앞에는 수년 동안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었고 교외의 평범한 주민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이 나라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숨겨진 실종 사건의 근원에 서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지문이 확인된 후 수사관들은 마침내 실마리를 잡았다. 하지만 그렇게 강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아직 종결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증거는 카마오를 지목했지만 그의 전기에서 너무 많은 부분이 조직가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는 부유한 흔적 없이 검소하게 살았고 차도 없었으며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가 살던 집은 오래되었고 임대료가 낮은 지역에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연금을 받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한 가지 규칙이 항상 틀림없이 작동한다. 동기를 이해할 수 없다면 돈을 찾아라. 재정조사는 그의 은행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영원한 잔액, 잊혀진 오래된 계좌, 어쩌면 소액 인출의 흔적을 예상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카마오의 개인 계좌에는 정기적으로 송금이 입금되었다. 한 달에 한 번, 거의 달력처럼. 금액은 엄청나지 않았지만 꾸준했다. $500가 조금 넘는 금액이었다. 2009년 이후로 공식적인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는 의심스러워 보였다. 범죄수사 회계사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모든 송금은 아프리카의 희망 Hope of Africa 이라는 한 단체에서 온 것이었다. 번역하면 아프리카의 희망이다. 형식적으로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고아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등록된 자선재단이었다. 서류상으로 재단은 개인 기부를 받아 보육권과 교육 프로그램 유지에 사용했다. 그러나 카마오의 계좌로 입금된 송금의 목적은 이상해 보였다. 관리비였다. 이런 표현은 실제 자금의 목적을 숨기려 할 때 흔히 사용된다. 수사관들은 재단 경영진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다음 날 도착한 답변은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아프리카의 희망의 책임자는 패트릭 반데라 박사였다. 그는 국내에서 유명한 사회운동가였다. 그는 종종 TV 뉴스에 출연했고 회의에서 연설했으며 관리들과 만나 인도주의적 임무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중 앞에서 반대라는 거의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었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 평생을 바친 사람으로 명성이 높았다. 언뜻 보기에는 반데라와 카마오의 연결은 불가능해 보였다. 한 명은 학위와 상을 받은 자선가이고 다른 한 명은 나이로비 외곽에 사는 나이든 전직 창고 관리인이었다. 그러나 지불 내역은 그 자체로 설명하고 있었다. 송금은 2011년부터 10년 동안 기록되었으며 매번 정확히 같은 날짜 같은 은행 지점을 통해 입금되었다. 수사관들이 재단 내 자금 흐름을 확인했을 때 이 관리비는 주요 보고서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부 규제기관에 제출된 회계 요약에는 그것들이 없었다. 돈은 재단 예비 계정이라고 불리는 비공개 계좌에서 나왔는데 이 계좌에는 의장만 접근할 수 있었다. 즉, 카마오에 대한 모든 송금은 반데렉에서 직접 나왔다. 이 단계에서 수사팀은 새로운 가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카마오는 조직가가 아니라 집행자였을 것이다. 꾸준한 급여를 받고 지시를 수행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재단 자체는 그림자 속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위한 위장일 뿐이었다. 조직은 동기와 자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었다. 고아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재단 대표들은 상황이 좋지 않고 아무도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으며 사람의 실종이 unnoticed 될 수 있는 가족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 아프리카의 희망 재단은 이 계획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겉으로는 구호, 인도주의적 임무, 기부금 모금이었다. 안으로는 현금 흐름, 불투명한 지출,
그리고 임시보호소가 공식적으로 위치할 수 있는 전국 수십 개의 폐쇄된 시설들이 있었다. 모든 데이터를 확인한 후 경찰은 패트릭 반데라를 사건의 두 번째 용의자로 공식적으로 등록했다. 이제 수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카마오에 대한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동시에 재단과 그 경영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서 평범한 공공서비스 요청으로 시작된 사건은 자선단체가 수년간의 실종 계획의 중심 요소로 밝혀질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수사로 변모했다. 패트릭 반데라의 이름이 사건 서류에 공식적으로 나타난 지 3일 후 수사팀은 아프리카의 희망 재단 사무실에 대한 문서 압수영장을 받았다. 작전은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건물은 나이로비의 비즈니스 중심가, 은행, 광고 대행사, 국제비정부 기구 대표부가 위치한 사무실 단지의 고층에 있었다. 밖으로는 유리벽, 파란색 아프리카 윤곽 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이들을 돕습니다 라는 슬로건이 보였다. 수사관들은 아침 9시쯤 재단 직원들이 막 출근 준비를 할 때 들어갔다. 형식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깔끔한 사무실, 잘 정리된 서류 보관실, 제자리에 있는 회계 장부. 그러나 첫 번째 데이터 비교에서부터 의심이 생겼다. 국제 기부자들에게 제출된 보고서에는 재단이 매달 전국적으로 3,000명 이상의 수혜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목록에는 수십 개의 위치, 수백 명의 이름, 사진, 후원자 서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보였고 심지어 너무나도 공식적으로 보였다. 문서에 명시된 주소로 실제 조사를 진행했을 때 숫자는 일치하지 않았다. 보고서상으로 200에서 300명이 거주해야 할 곳에는 실제로 20에서 30명을 수용하는 작은 보호소만 있었다. 불일치는 우연이 아닌 체계적인 것이었다. 즉, 대다수의 수혜자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것이다. 공식 문서에는 수천 명의 생명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수십 명에 불과했다. 추가 감사 결과 기부자들로부터 들어온 자금의 상당 부분이 단 며칠 만에 재단을 통과한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 자금의 흐름을 숨겨야 할 때 검은 회계에 자주 사용된다. 자금은 동일한 은행, 동일한 출납원을 통해 현금화되었으며 영수증의 수령인 서명은 항상 패트릭 반데라의 것이었다. 수사팀은 그의 개인 기록을 요청하여 그가 사회운동가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파악했다. 내무부 기록 보관소에서 흥미로운 기록이 발견되었다. 2007년에 반데라는 이미 불법 입양과 관련된 수사에 연루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위조 서류를 사용하여 여러 미성년자를 해외로 데려간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데라는 자신의 재단을 설립했다. 이 에피소드는 많은 것을 설명했다. 한때 불법적인 후견인 서류 절차에 가담했던 사람이 몇 년 후 대규모 자선단체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지위로 국가나 재단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게 무제한적인 접근 권한을 얻게 되었다. 점차 새로운 그림이 그려졌다. 지하시설에 갇혀있던 납치된 아이들은 문자 그대로의 희생자가 아니라 금융사기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수 있었다. 재단은 그들을 수혜자로 보고서에 기재했고 그들의 사진은 기부자들에게 보내줬다. 각 기부자는 구출된 아이의 사진과 이야기를 받고 돈을 기부했다. 이야기가 많을수록 기부금도 많아졌다. 나이로비 아래 창고는 본질적으로 자원이었다. 이 죽은 영혼들 외 물리적 증거였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재단이 수백만 달러를 받는 인도주의 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 변했다. 겉으로는 보고서, 사진, 서명, 감사 편지와 같은 성실한 작업처럼 보였다. 실제로는 자선 사업으로 위장한 대규모 사기였다. 수사관들은 모든 것을 설명하는 동기를 처음으로 밝혔다. 돈이었다. 숭배도, 잔혹함도, 광신주의도 아니었다. 사소한 부분까지 계획되었고 거의 20년 동안 존재했던 평범하고 냉철한 사기였다. 지하시설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오직 재정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외국 재단에 대한 보고서에서 수천 명의 구출된 사람들이 기재되도록 보살핌의 환상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이제 수사팀은 조직자들이 이 자금을 어떻게 전환했는지 그리고 누가 이 연쇄 고리에 더 포함되었는지 증명해야 했다. 반데라가 혼자 행동한 것은 분명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금융감정, 새로운 체포, 그리고 이 이야기의 규모를 최종적으로 밝혀낼 일련의 대규모 폭로가 기다리고 있었다. 작전이 시작된 아침은 수십 일간의 이전 수사처럼 조용했고 큰 결말의 징후는 없었다. 그러나 바로 이날 경찰은 동시에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아침 9시 40분 경제범죄수사팀이 아프리카의 희망 재단 사무실에 진입했다. 반데라는 유리 칸막이 너머 자신의 방에서 기부자들과의 온라인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에게 영장이 제시되었을 때 그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농담을 하려 했고 웃으며 오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관이 기소 내용을 읽어내려갈수록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렸다. 몇 분 후 그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거의 같은 시간 도시의 다른 편 시외버스가 모이는 중앙버스 터미널에서 순찰대원들이 몸바사행 티켓을 사려던 남자를 체포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수배 전단에서 그를 알아보았다. 백발의 어깨에 가방을 메고 낡은 운전면허증을 들고 있는 남자였다. 조셉 카마우였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마치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 도로 쪽을 바라보았다. 2시간 후 두 용의자는 이미 중앙경찰서 건물에 있었다. 그들은 다른 방으로 분리되었다. 수사관들은 의도적으로 신문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것은 어떤 압력보다 효과적인 심리적 기술이다. 하나의 비밀로 묶인 두 사람이 다른 방에 앉아 있지만 각자는 옆방에서 다른 사람이 이미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반데라는 예상대로 즉시 부인 전략을 택했다. 처음부터 그는 재단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모든 보고서가 검토를 통과했으며 혐의는 오해의 결과이거나 어쩌면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려는 누군가의 시도일 뿐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했다. 그는 길고 침착하게 말했고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며 대화를 주도하려 했다. 그의 태도는 마치 인터뷰를 하는 사람처럼 신중하게 다듬어진 것이었다. 카마우는 반대로 침묵했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시선은 계속해서 옆으로 향했다. 그는 부인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았다. 침묵은 거의 40분 동안 계속되었고 수사관이 사무엘 은조구의 공책 사진과 지문 감식 결과가 적힌 종이를 테이블 위에 놓을 때까지였다. 이것은 당신의 지문입니다. 수사관이 말했다. 13년 전 실종된 소년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에 있습니다. 카마우는 어깨를 살짝 긴장했지만 눈을 들지 않았다. 그때 수사관은 마지막 수법, 즉 허세를 사용했다. 그는 몸을 더 가까이 숙이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패트릭 반데라는 이미 진술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혼자 했다고, 당신이 납치했고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효과가 있었다. 1시간 이상 지속되었던 침묵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깨졌다. 처음에는 카마우가 고개를 들었고 몇 초 동안 수사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절망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한숨을 쉬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보호소일 뿐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은 조서에 기록되었다. 그 이후로 신문은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점차 카마우는 반데라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에게서 창고를 돌보라는 제안을 어떻게 받았는지, 사람들이 그곳으로 어떻게 들어오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왜 멈추지 않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자백은 사건의 핵심적인 순간이 되었다. 그것은 수사팀의 가설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 해외의 무관심한 기부자들을 위한 숫자와 보고서로 변모하는 범죄 계획의 내부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그렇게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 그곳에서는 돈도, 연줄도, 두려움도 진실을 막을 수 없었다. 밤샘 신문 끝에 카마우가 마침내 입을 열자 수사팀은 몇 주 동안 부족했던 단서를 얻었다. 그의 진술은 혼란스럽고 때로는 횡설수설하며 변명으로 가득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창고와 관련된 모든 금전 거래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오직 자신과 패트릭 반데라 두 사람만이 아는 별도의 회계 장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모든 실제 금액과 지출 내역은 전자기록 없이 수기로 기록되었고 재단의 일반 서류 보관소가 아닌 반데라의 개인 금고, 즉 그의 사무실에 있는 장식용 나무 패널 위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 정보는 즉시 사건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같은 날 아침 재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수사관들의 요청으로 카마우도 팀의 현장 출장에 동행했다. 용의자가 직접 현장에 와서 어디를 찾아야 할지 보여주는 드문 경우였다. 그들이 재단 사무실에 들어서자 전날 사건 이후 근무하던 직원들은 옆으로 물러났다. 반데라는 이미 체포된 상태였으므로 사무실은 봉인되어 있었다. 카마우는 책상 뒤 벽을 가리켰다. 언뜻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곳이었다. 패널은 실제로 움직였고 그 뒤에는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있는 붙박이 금속 상자가 있었다.
직원들은 기록을 남기고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2개의 폴더가 있었다. 하나는 깔끔하게 서명되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식별 표식 없이 시간과 지문으로 인해 표지가 어두워져 있었다. 첫 번째 폴더에는 모두가 예상했던 그대로 재단의 공식 보고서, 인쇄된 표, 기부자와 후원자의 서명이 찍힌 재무 요약이 들어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투명성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폴더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그 안에는 불규칙하고 급하게 쓴 필체의 공책들이 들어 있었다. 날짜, 금액, 짧은 메모들이 모두 수기로 적혀 있었다. 서명도 인장도 없었다. 페이지를 넘기던 수사관은 몇 개의 반복되는 줄을 발견했다. 그 중에는 나중에 핵심 증거가 될 한 줄이 있었다. Object 2, Maintenance, Monthly Payment, 64,000 케냐 실링. 이와 동일한 날짜의 은행에서는 카마우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숫자는 마지막 동전까지 일치했다. Object 2는 바로 사람들이 갇혀있던 그 창고였다. 어떤 기부자도 어떤 구호 프로그램도 이러한 지불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정확한 내부 구조를 가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였다. 시설, 수혜자, 운반책, 보고서. 모든 것이 사업처럼 단지 상품은 운명이었다.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갖도록 수사관들은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를 위해 반데라가 재단 공식 보고서에 남긴 서명과 필기 샘플을 압수했습니다. 비교는 국립법의학서비스연구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틀 동안 작업했고 사흘째 저녁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발견된 공책의 필적이 패트릭 반데라의 필적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창고 유지 관리 및 카마우 급여 지급에 사용된 돈을 분배하는 검은 회계를 직접 관리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변호인단이 기대했던 모든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오해와 실수에 대한 모든 증언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수사당국은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재단 대표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사업처럼 운영하며 직접 작전을 통제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밝은 명성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고 그 아래에는 차갑고 정확하며 기만과 숫자로 변한 인간의 고통 위에 세워진 진정한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수사는 최종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처벌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이 나라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된 이 사건의 법적인 종지부를 찍을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이 반데라를 다시 신문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미 사무실에는 뭔가 최종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특별한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또 하나의 절차나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수년간 자선가이자 사회운동가라는 환상을 쌓아온 사람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과 처음으로 직접 대면해야 할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신문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확인하고 카마우의 증언을 다시 확인했으며 빈틈없는 논리적 연쇄를 구성했습니다. 반데라가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그는 지쳐 보였지만 침착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셔츠는 다림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회의에 참석하러 온 것처럼 보였지 그의 명성을 파괴하려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온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의 공개 연설에서 항상 두드러졌던 차가운 예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직자와 인사를 나누고 수사관에게 고개를 끄덕인 다음 자리에 앉으며 물을 따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거의 일상적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사관은 서류처를 열고 이전 증언과 발견된 회계장부에 대해 간략하게 상기시킨 후 불필요한 말 없이 낡고 다른 서류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종이 가장자리는 약간 바스러져 있었고 몇몇 페이지는 손으로 쓴 글씨로 가득했으며 다른 페이지에는 오래된 인쇄 자국, 접힌 자국, 잉크 얼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시간의 생생한 증언처럼 보였습니다. 반데라는 그것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즉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다만 눈이 약간 가늘어졌을 뿐입니다. 마치 뇌가 빠르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찾으려 애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몇 페이지를 넘겨보았고 잠시 동안 그에게서 매우 인간적인 어떤 것, 즉 당혹감이 엿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손이 무의식적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기록이 아닙니다. 카마우가 이 공책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는
그는 저를 협박했습니다. 이 주장은 거의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몇 초 동안 수사관조차도 이 주장이 허공에 떠돌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반델에게 아직 벗어날 기회가 있다고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두 번째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재단 로고가 찍힌 새 것처럼 보이는 서류철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외국 기부자들과의 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들, 도움 요청, 보고서, 감사장, 구조된 사람들의 사진 보고서, 그리고 이 모든 편지에는 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당신은 재단이 500명의 아이들에게 음식과 주거를 제공한다고 썼습니다. 수사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새 침대, 옷, 의약품을 구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요청한 금액은 카마오 계좌로의 송금액과 일치합니다. 한 푼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는 위협 없이 차분하고 거의 비즈니스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모든 단어가 비명보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반대라는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광대뼈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미소는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러웠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마침내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단지 자금을 재분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수사관이 대답했습니다. 왜 이 자금들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카마오에게 개인적으로 전달되었습니까? 침묵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반데라는 무릎 위로 손을 꽉 쥐었고 수사 내내 처음으로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했고 이내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요구합니다. 이 문장은 거의 속삭이듯 들렸지만 방 안에서는 판결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서에 기록한 후 서류철을 닫았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흥정하거나 말장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체 문서, 그의 자체 편지 및 서명은 그를 자신의 좌표계에 갇힌 죄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반데라가 신문실에서 나왔을 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과 타일 위를 걷는 약한 발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걸어갔고 처음으로 재단과 팀을 관리하던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심지어 해명할 기회조차 빼앗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나간 뒤 문이 닫혔고 이 순간부터 수사는 추측의 영역에서 증명된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남은 것은 재판을 위한 자료 준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서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단순히 범죄와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 대한 믿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용된 신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이 때문에 신문 후의 침묵은 거의 애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에 대한 애도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손으로 파괴한 환상에 대한 애도였습니다. 수사관들이 마침내 모든 증언, 문서, 감정서, 사진을 수집했을 때 그들 앞에는 끔찍하지만 극도로 논리적인 시스템이 펼쳐졌습니다. 혼란도, 자연 발생적인 악도, 광기의 발작도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존재했던 잘 계획된 다단계 계획이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요소는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행동은 차가운 이익 계산에 따랐습니다. 사회에는 인도주의적 임무로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인간의 삶이 예산의 한 줄로 축소되고 연민이 기만의 도구로 변한 공장이었습니다. 카마오의 증언과 발견된 문서들을 통해 일련의 행동들을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기 때문에 얼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움을 준다는 구실로 모집되었고 음식, 피난처, 재단 프로그램 참여를 약속받았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은 순찰대가 드물게 나타나고 무관심이 풍경의 일부가 된 변두리, 소외된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운송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위 2호 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임시 보호소로 분류되었지만 실제로는 열쇠 없이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좁은 복도망을 가진 고립된 지하 복합 시설이었습니다. 시설은 가구도 창문도 없이 원시적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살았고 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재단 시스템에서는 이것을 두 번째 단계인 배치라고 불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인도적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침묵하고 잔인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한이었습니다. 약간의 음식, 물, 드문 옷과 의약품 공급이 전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수증이나 보고서 없이 현금으로 구매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나 사진 보고서 시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생명의 흔적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인 유지였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단지 재단이 계속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형태로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보고, 아마도 이 계획의 가장 냉소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카마오는 1년에 몇 번씩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짧은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문구들을 녹음했습니다. 이 영상들은 나중에 기부자들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으로 편집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사람들의 오래된 영상이 다른 옷을 입은 차에 사용되기도 했는데 마치 새로운 보호 대상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영상과 사진들이 제품이 되었고 유럽과 미국의 자선단체들이 돈을 지불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실현이었습니다. 보고서가 발송된 후 재단 계좌로 새로운 송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돈은 현금화되었고 일부는 형식적인 경비로, 일부는 카마오와 다른 실행자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정확히 퍼센트 단위로 분배되었습니다. 일반에 공개된 재단 보고서에는 모든 거래가 학용품 구매, 건설, 치료 등으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감사관도 이러한 항목 뒤에 지하시설에 갇혀 잊혀지고 보이지 않는 실제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팀의 추산에 따르면 이 계획은 거의 18년 동안 오류 없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흔적은 재단이 활동을 시작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지막 운영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기간 동안 예비 추산에 따르면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거쳐갔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아직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도 이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재단에게는 그저 숫자, 통계, 보고서였습니다. 수사관들에게는 범죄의 규모가 한 국가의 국경을 훨씬 넘어섰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 돈을 위해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믿음도 이념도 광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익만을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단계, 모든 행동, 모든 거짓말은 경제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에 가장 큰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결론을 내리면서 보고서에 건조한 문구를 썼습니다. 동기, 탐욕. 이 시스템은 인도주의 활동을 위장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문구 뒤에는 더 큰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자비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이 때문에 수사 결과를 논의하던 방에는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우연도 의심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이어진 차가운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의 3년을 기다려온 그날이 왔습니다. 수사는 끝났고 감정은 확정되었으며 자료는 수십 건의 문서로 모아져 이제 법원의 손에 넘겨져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지방법원 건물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재판은 비공개였습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모두 이 재판이 역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사건이었고 너무나 오랫동안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결말을 기다렸습니다. 비록 그 그림자만을 볼 수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첫 번째 재판은 거창한 분위기 없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법정, 커튼이 쳐진 창문, 카메라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극비라고 적힌 서류철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제한된 접근 권한을 가진 몇몇 언론인, 그게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증인의 이름도 조서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재판은 공식적으로 비공개로 선언되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그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피서가 자선활동 신뢰 남용 및 아프리카 희망, 재단 후원 대상자 착취 사건이라는 공소 내용을 낭독하자 법정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명칭 뒤에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인도주의가 간판이고 탐욕이 기초가 되어 거의 20년 동안 지속된 체계적인 사기 행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검사는 세 가지 주요 혐의를 낭독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 집단 결성 및
지휘, 사람 납치 및 불법 감금, 영리 목적의 착취와 관련된 특별히 큰 규모의 사기. 이 각 혐의는 큰 무게를 지녔지만 함께 합쳐지자 법률가들이 극도로 중대한 범죄의 총합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실행범인 조셉 카마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는 경비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재판 내내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판사를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자신을 변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그의 자백은 기소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으며 바로 이 때문에 법원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검사는 판결을 낭독했습니다. 25년의 징역형과 사회복지 관련 직책을 맡을 권리 제한이 뒤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건조하게 들렸지만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은 이것이 카마오에게 사실상 자유로운 삶의 끝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혐의에 대해 가능한 최소한의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수사당국의 사건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던 것을 제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거래는 그 자신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구했습니다. 판결이 낭독될 때 반대라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근육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마오 쪽으로 돌아서지도 않았고 경멸이나 연민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긴장으로 하얗게 변한 맞잡은 손가락만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그의 순간이 왔습니다. 판사는 페이지를 넘기고 이름을 읽은 후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결정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희망 재단 대표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의 서명은 위조된 보고서에 있었고 그의 개인적인 지시는 송금 계획에 나타났으며 그의 필적은 감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부인했던 모든 것이 이제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의 형태로 사건 자료에 존재했습니다. 검사는 가장 숙련된 법률가들에게조차 항상 무겁게 들리는 문구를 낭독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극도의 잔혹성과 직위를 이용하여 활동한 조직적인 범죄 집단의 조직자. 이 말은 마치 법정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한때 인도주의 프로젝트로 보였던 모든 것이 이제는 변명의 여지 없는 범죄로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은 일시정지 없이 거의 일상적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종신형, 엄중한 보안교도소에서 형 집행. 판사는 문구를 끝까지 읽고 종이들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반대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한 곳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런 외침도 이 일을 제기하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정리할 때의 정적과 가벼운 종이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종지부가 찍혔습니다. 법원은 거의 20년 전 보살핌을 약속하고 고통을 안겨주었던 지하실에서 시작된 일을 끝냈습니다. 이제 진실은 판결의 형태를 띠고 판사의 서명과 국가의 인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먼저 나갔고 이어서 검사가 나갔습니다. 법정에는 의자, 차가운 공기, 그리고 거대한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마치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그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인간적인 어떤 것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 사건의 종결이었지만 수사관들에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록 보관소에는 확인되지 않은 수십 개의 이름, 오래된 사진 속의 흔적, 아무도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던 얼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수사는 바로 그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이러한 사건에서는 드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안도감이나 완성감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가장 어려운 일, 즉 사람들을 삶으로 되돌려야 하는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사관들, 심리학자들, 의사들,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나중에 회복 단계라고 불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귓속말로만 이야기하려 노력하는 일을 겪은 사람들의 운명을 위한 진정한 싸움이었습니다. 재판 후 첫 몇 주 동안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명단을 작성하고 서류를 확인하고 친척을 찾았습니다. 많은 이름이 신원미상이라는 표시와 함께 기록 보관소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나라를 떠났으며 어떤 이들은 이미 10년 전에 실종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거의 200명의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189명이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그들이 세상과 격리된 채 보낸 세월을 고려할 때 이것은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미 사회복지부의 통제 아래 새로 설립된 보호소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의료 및 심리적 도움을 받았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지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창고는 박물관도 기념관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의 결정으로 철거되었습니다. 지하복도, 환기구, 금속 문잔해 등 모든 것이 매립되고 콘크리트로 채워졌습니다. 시 당국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장소는 지도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 철거 후 오랫동안 눅눅한 냄새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땅 자체가 기억을 지우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전 복합 단지 자리에는 나중에 작은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표지판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리고 가늘지만 살아있는 나무들만이 있었습니다. 한편 케냐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직후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자선재단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투명성 21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위원회에는 변호사, 감사관, 시민단체 대표, 국제감시단이 참여했습니다. 당시 케냐에는 공식적으로 600개가 넘는 자선재단이 있었고 그중 30개는 첫 몇 주 만에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몇몇 단체는 면허를 박탈당했습니다. 일부는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국제자금 조달 규칙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모든 해외 보조금은 다단계 감사 시스템을 거쳐야 했습니다. 가장 작은 송금액까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기부자들은 보고서를 신뢰하는 대신 직접 조사관을 파견해야 했습니다. 재단들은 재정 보고서뿐만 아니라 독립기관이 인증한 실제 프로젝트의 사진 기록도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존재할 수 없도록 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최종 문서를 서명했을 때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이라는 표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이로비 아래의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단어 뒤에는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의 맹목, 순진함, 그리고 좋은 간판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울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기 예의 바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연단에서 미소 짓고 인류애로 상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재판과 개혁 조사 후에도 미완의 감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한 최종 보고서에서 수사관은 짧은 문구를 썼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지만 텍스트에서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한 시스템이 거의 20년 동안 존재하며 선량한 손에서 수백만 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면 그것이 유일한 시스템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프리카 희망 재단의 이야기는 판결로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흔적은 새로운 법률, 문서, 인간의 기억 속에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가 수년 동안 길 한복판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 지을 수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가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더 주의 깊게 보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것들이 종종 지하실이 아니라 선의 간판 아래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